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2회 기술과정 기출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스턴버그의 사랑이고요. 사랑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3요소는 친밀, 열정, 헌신이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이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같이 있는 게 성숙한 사랑이고요. 공허한 사랑은 이 헌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 그리고 또 열정만 너무 있다. 그러면 도치성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좋아함만 있다. 그럼 또 친밀감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애적 사랑이요.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을 가진 것을 우애적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얼빠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이 있으면 낭만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성숙한 사랑의 3요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친밀감과 열정을 물어봤죠. 그래서 친밀감과 열정은 낭만적 사랑입니다. 다음은 결혼의 법적 요건인데요. 결혼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혼을 결정하고요. 남녀 모두가 우리나라 법으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만 18세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혼, 혼인신고를 두 번을 이렇게 겹쳐서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8촌 이내에서 혈족 간에서 근친혼 안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는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서 합니다. 결혼의 의의요. 결혼에는 개인적으로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인격적 성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요. 사회적인 것은 사회 구성원의 충원 및 유지에 있어서 결혼은 필요하고요. 전통 문화의 계승과 사회적 성윤리 확립에도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결혼의 사회적 의의인데요. 결혼의 사회적 의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한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거 두 개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 피임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호르몬이 함유된 땡땡으로 배란과 월경을 조절하는 피임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들이 먹는 걸로 먹는 피임약입니다. 그다음 임신이요. 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착상이 되고 그 다음에 태아로 발육을 합니다. 여기서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이고요. 착상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의 자리를 잡는 것이 착상이에요. 그래서 요 수정하고 착상까지에 걸리는 시간 동안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보통 2주, 1주에서 2주, 그래서 7에서 10일. 그러면 이제 양수가 있는데요. 양수는 태아의 활동과 체온 조절 및 태아 보호. 그리고 태반이요. 태반은 모체와 태아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탯줄이요. 이 탯줄로 인해서 그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럼 임신 방법이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요즘에는 난임도 불임도 많아서 그래서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남성의 정액을 인공정으로 자궁 내에 넣어서 임신을 유도하고요. 시험관은 밖에서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을 시키고 다시 모체로 옮겨서 착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임신 징후는 이제 월경이 멈추고 입덧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임신 중 생활이요. 임신 중에 일단 첫 번째 일과 휴식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검진을 계속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태아의 발육과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복은 신축성이 있고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하고 최대한 굽이 낮고 볼이 넓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인데요. 임신 기간 중에 10에서 14kg 정도가 증가하고 임신성 당뇨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요. 임신 중 생활이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산모의 정서 상태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낸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안 돼요. 고강도 운동. 그리고 입덧을 하면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먹기는 또 먹어야 합니다. 다음 자녀 돌보기요. 자녀 돌보기 첫 번째는 신생아요. 신생아는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시키고 모유 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기는 이유식을 먹이고 대소변 가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지도하면서 또 엄마와 아빠와의 애착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요. 언어 지도, 생활 습관 지도. 그래서 식사와 수면과 옷 입기, 위생과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동기가 되면 도덕성 발달 지도와 학습 지도, 그리고 생활 습관 지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생아 돌보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신생아는 보통 20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아기의 잠은 두뇌 발달과 신체 성장을 돕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요.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갈기. 신생아는 대소변을 자주 보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시키기요. 목욕시키기는 배꼽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유 직후에는 이제 아기가 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합니다.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정도. 그리고 수유하기요. 신생아는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잘 받치고 품에 안은 후 아기와 눈을 맞추며 수유하는 거고요. 수유 후에는 젖이 역류하지 않도록 트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문제요. 신생아 돌보기 방법에는 안을 때는 목을 받쳐 주어야 한다. 맞고요. 그리고 25도 너무 낮고요. 체온 근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분 이상 안 돼요. 그래서 5에서 10분. 이거는 체온의 물. 답은 2번이고요. 수유 직후에는 트럼을 시켜 소화를 돕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자주 갈아 피부가 짓무르지 않게 합니다. 자, 6번은 세대 간 조화로운 관계요. 세대 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대 간 문화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한다. 세대가 함께 여가활동을 하며 유대감을 증진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편견 가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견해가 다르면 항상 아래 세대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유아기 사고의 특징이요. 유아기 사고의 특징은 첫 번째, 상징적 사고. 상징적 사고는 아이들이 물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눈앞에 그 물체가 있지 않지만 그 물체를 상상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물활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형이 아플 거야, 자동차가 아플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자기중심적 사고요.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아동기에 들어가면요. 대상 영속성이 뜹니다. 그래서 물체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고요. 면적이나 부피 이런 모양들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보존 개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유아기 사고요. 이 유아기 사고는 상징적 사고입니다.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인데요. 이번에 나온 거를 봤을 때 이때까지 나왔던 나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그냥 답은 어차피 나라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인도요. 인도는 향신료, 그리고 곡류, 콩류, 채소류,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남인도는 힌두교라 소를 안 먹고, 북인도는 이슬람교라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종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거는 카레, 플라우, 커리, 커리가 카레예요. 이 두 번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난, 탄두리 치킨,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일본은 바다가 있다 보니까 생선과 채소, 콩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해서요. 맛이 담백하고 음식의 색모양, 향기의 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인사를 하고 먹고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숟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
미소가 된장국, 된장이라는 뜻이에요. 돈부리, 덮밥, 그다음에 사시미, 생선회, 덴푸라, 튀김 있죠. 그리고 스키야키, 우동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요. 음양오행 약식동원 사상으로 식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밥국 이외의 부식, 그러니까 주식은 개인 그릇에 있고요. 부식은 한 그릇에 담아 먹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마파두부, 북경오리구이, 동파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요. 태국은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해산물과 열대과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마늘, 생강, 고수, 박하 등의 향신료를 사용하고 손으로 먹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법이며 오늘날에는 젓가락, 숟가락, 포크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오파 볶음밥이고요. 팟타이 볶음국수, 그리고 똠양꿍, 새우 스프, 그리고 커리도 있습니다. 프랑스요. 프랑스는 농사든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다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 있고 섬세한 조리 기술로 색, 모양, 맛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신료와 독창적인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게트, 크루아상, 포도주, 치즈,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달팽이 요리요. 그다음에 푸아그라, 그다음에 트리프, 송로버섯 요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로요. 육류와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밀가루를 이용한 파스타 요리가 있습니다. 토마토, 올리브유, 치즈, 마늘이 있고요. 그래서 피자가 있는데요. 피자는 로마식은 얇게 밀어 구워 것이고요. 나폴리식은 두툼하게 밀어 구운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타, 리소토. 됐나요? 자, 그 다음 영국이요. 영국은 육류 음식 있고 케이크, 비스킷, 샌드위치. 그래서 단순하게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차와 단맛의 후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쉬앤드칩스, 로스트 비프, 요크셔 푸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요.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적 특성으로 퓨전 음식이 많고 간편성과 실용성을 지향하여 패스트푸드, 반조리, 완조리 식품이 발달하였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며 달고 기름진 후식을 즐깁니다. 스테이크와 바비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요.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식이고 요리에 레몬과 고추가 빠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또르띠아, 바르바코아, 타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올리브 토마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피자, 파스타, 리소토. 그래서 이탈리아입니다. 한복이요. 한복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서요. 그래서 여기 끝동, 베레, 고름, 섭, 그 다음에 기, 동정.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한복 구조에서도 허리, 그리고 여기 베레기, 그 다음에 카마커머리 아니면 뭐 사포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조금 알고 부리. 그래서 허리, 베레기, 부리, 카마커머리 정도는 아는 걸로 합시다. 활동성이요. 활동성에 의해서 한복은 상하가 분리되어 있고요. 입고 벗기가 편하며 넉넉한 품을 두어서 활동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체형 보완이 가능합니다. 바지의 허리폭과 치마폭은 체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성의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는 키를 커 보이게 합니다. 소재는 여름에는 모시고 겨울에는 명주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요즘에 면마, 견 등의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천연 염색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추구하는데 한복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력 고름. 다음에 생애 주기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정생활복지 서비스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요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상담이 실제로 청소년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노년기고 영유아기가 영유아 검진입니다. 이렇게 짝지어집니다. 다음은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주택 마련, 자녀 결혼 등 목돈을 지출하는 일이 발생한다. 실업과 질병, 화재, 도난 등 현재의 소득과 자산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후가 길어지고 자녀의 부모 부양 기간도 길어졌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고 가소비, 가시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지출을 증가시켜서 가정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각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들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지출 관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 실업, 불의의 사고, 무분별한 가소비. 그러면 안정적인 소득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답은 3번. 가족생활 주기요. 가족생활 주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 형성기가 있고요. 1번. 2번 가정확대기. 가정확대기는 두 개로 나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 3번은 가정축소기.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독립하고 그다음에 부모끼리 살아내는 노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성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새로운 가족관계,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고 원만한 친족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성격, 가치관 등에 적응하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장기적인 가족 생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가정학대기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기. 양육기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집안일이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물질적 정서적 가정 환경 조성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과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이제 자녀 교육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녀 교육기는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을 수립하고 자녀와는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녀를 뭐 누구 한 명만 본다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든 뭐 고모, 삼촌 전부 다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기반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주기 중 마지막인 가정 축소기고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하는 자녀 독립기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다시 이게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또 아이들 없이 부부만 함께하는 생활 방식을 재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경제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기에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자, 손녀가 생겨서 조부모가 될 텐데요.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을 하고 신체적 노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하고 경제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배우자, 친구,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일기를 쓴 사람의 가족생활 주기인데요. 일단 막내 아들까지 결혼해서 독립하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정 축소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요. 노년기에 일단 인지적 특성을 한번 볼게요. 노년기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요. 인지적 특성은 일단 기억력 없어지고요. 주의 집중력도 좀 없어지고 공간 지각력이나 정보 조직력, 그다음에 기납적 추리력 등 이게 뭔가 생각의 고리, 뇌의 고리들이 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지식 수습이 힘들어지고 통찰력, 공감 능력, 이해력, 일상생활의 대처 능력이 높아져서 삶의 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집중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미 살아온 삶에 대한 지혜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특성이요.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게 되면서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건강이 약화되거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외로움이 들어올 수 있어서 우울한 성향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단 친숙한 것, 옛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동성과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감각 및 지각 능력의 감퇴로 조심성이 강해집니다. 사회적 특성이요.
사회적 특성은 은퇴로 인한 직업인의 역할,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편, 아내의 역할 등이 상실되기도 하고 가장이나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얻기도 하면서 자녀 중심이었던 가족 생활이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부 중심으로 변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쉽지 않고 편하고 잘 아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결국 축소가 되고 가족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이요.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 검은 반점 등이 생깁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어지고 숱이 줄어들며 흰머리가 생깁니다. 허리가 굽어지면서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 근육 간의 협응이나 평형관관이 저하되어 걸음걸이나 자세에 이상이 생깁니다.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동작이 둔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요.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 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폐활량이 감소하여 호흡기 질환,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의 기능이 둔화되어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인지적 특성이고요.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는 이제 기억력 감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요. 자동차 계기판 한번 볼게요. 배터리 경고등. 요 이제 모양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배터리 경고등. 그래서 배터리 방전됐거나 펜벨트 끊어졌을 때. 그리고 엔진 경고등.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는 오일이에요. 오일. 요거는 냉각수 온도고요. 다음 ABS는 ABS 경고등인데 이게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느낌표와 P가 있는 거 이거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고요. 그다음에 느낌표만 있는 것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계기판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것들이요. 일단 엔진 오일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엔진의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줘야 되고요. 냉각수는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자동차 실내로 보내기 전에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자주 갈아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브레이크 패드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 제동성,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해줘야 되고요. 에어백은 우리가 사고로 충격받았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률을 낮춰주기 위해 설치된 공기 주머니예요. 다음은 안전띠고요. 안전벨트는 생명띠라고 불리고 차량이 충돌할 때 승객을 보호하고 부상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로 가면요. 자동차의 안전요소의 역할.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은 냉각수고요. 그다음에 엔진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는 것은 엔진 오일입니다. 제품의 설계요. 정투상법이랑 그다음에 등각투상법 그리고 사투상법이 나오는데요. 이 정투상법 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투상법입니다. 이렇게 된 모양이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게 제3각법인데요. 이 제3각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투상법. 됐나요? 그 다음 등각투상법이요. 등각투상법은 3개의 기본축을 요것만 외워주세요. 120도. 120도로 해서 하는 게 등각투상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의 면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상도와 설명도를 그릴 때 주로 씁니다. 다음은 사투상법이요. 사투상법은 외워야 하는 게 45도의 빗금, 그리고 2분의 1 비율로 그린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45도 경사, 그리고 2분의 1 비율.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45도네요. 45도는 사투상법이고요. 사투상법은 정면은 실제 길이지만 안쪽은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다음은 표준이요. 표준이란 사회활동과 산업활동을 하는데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최선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사용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표준 특허가 있는데요. 표준 특허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 등록된 특허로 그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제작, 판매, 수리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표준화의 특징이요.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에 도움을 받냐? 첫 번째, 기업의 생산, 유통, 관리 업무의 능률 향상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도 개선이 일어나고요. 같은 말이네요.
한 번만 갈게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이익을 증대, 다음은 무역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은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표준화인데요. 여기는 순서 외워주세요. 일단 첫 번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시험하고 평가 내린 뒤에 생산 설계 및 제품 생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기술 연구 개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 품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능률 향상과 통일화, 명확한 정보 전달, 기술 축적과 향상, 건강 유지 및 생명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표준화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것은 명확한 정보 전달과 품질의 안정성 향상으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첨단 생명 기술이요. 첨단 생명 기술은 일단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개로 나눠요. 동물, 식물, 미생물. 그래서 동물, 식물,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 첨단 생명 기술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일단 무슨 아이들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조직 배양입니다. 조직 배양은 생물체의 세포나 조직의 일부를 떼내요. 그래서 영양 배지에서 분화하고 증식시킨 다음에 다른 아이들한테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이요. 세포 융합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를 합쳐버립니다.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잡종세포가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형질을 갖도록 품종을 개발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은 핵이식이요. 핵이식은 복제하려는 생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하여 이를 제거한 다른 생물체의 난자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물의 복제 혹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존에 이용됩니다. 다음 유전자 재조합이요. 자,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생물체의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기술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씨 없는 수박 이런 겁니다. 다음은 첨단 생명 기술에서 의료 분야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5번, 6번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읽듯이 꼭 읽어주시고 머릿속에 대충은 들어있으셔야지 답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센서요. 바이오 센서는 유전자, 암세포, 환경 호르몬 등 특정 물질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전기, 형광, 발색 등의 신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이요. 합성 의약품보다 안전하고 특정 질환의 효과가 뛰어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성장 호르몬, 전염병 예방제인 백신,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이 있습니다. 바이오 칩이요. 작은 반도체 기판 위에 단백질, DNA, 세포 등과 같은 생체 유기물을 고밀도로 집적한 생체 정보 감지 소자로요. 과학기술 연구, 신약 개발, 그리고 임상 진단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법이요. 인간의 수명과 연관된 유전자를 밝혀서 난치병 예방과 신약 개발,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거요. 웨어러블 기기죠. 애플에서 애플워치나 그 다음에 갤럭시 스마트워치, 샤오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 또는 착용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걸로 요즘에 스마트 콘택트 렌즈, 그리고 귀에 넣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 펜던트, 스마트 의류, 바이오 스탬프, 환자를 위한 착용형 기기, 스마트 신발 안창 등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함을 빨리빨리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원격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환자를 향한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요. US는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그다음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진이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유전공학으로 처리된 미생물과 바이오 칩을 더해 만든 것으로 유전자, 암세포 등의 특정 물질의 성질을 조사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 센서입니다. 제품의 설계요. 자, 이거는 뭘 외워야 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만 나올 거라서 여기에 있는 기호와 용도 그리고 선의 종류와 명칭, 용도까지 그리고 모양까지 조금 암기해 주세요. 자, R은 반지름이고요. T는 판의 두께고요. C는 45도 못따기를 말합니다. 파이는 지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네모는 정사각형의 변을 뜻합니다. 그리고 굵은 실선이요. 굵은 실선은 여기 외형선이라고 부르며 물체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이요.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이 있는데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 혹은 치수와 기호를 나타내기 위한 선, 가공법과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 끌어낸 선입니다. 그다음에 빗금선 이거 중요해요. 나온 적이 있어요. 해칭이라고 부르고 단면도의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파단선이요. 파단선은 생략 또는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파선이요. 굵은 파선, 가는 파선이 있는데 이것은 수문선이라고 부르면서 굵은 실선의 반대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가는 1.쇄선, 하나씩 있죠, 이렇게. 이게 1점이에요. 이건 중심선이고, 도형의 중심을 나타낸다. 두 개씩 있으면 가상선이고, 이동하는 부분의 이동 후의 위치를 가상하여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그럼 파선 나왔네요. 그리고 물체에 보이지 않는 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름을 대충 생각하면 숨은 선이고,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요. 다른 말로는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나 있어서 상황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다양한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인식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했을 때 여기 좋습니다. 사물 이동에 필요한 시간 절약 가능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요 정도가 중요한데요. 방향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사물 탐지 및 충돌 방지 필요하고 종합적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무인 자동차의 작동 원리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카메라는 일단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신호등, 보행자, 자전거 등의 장애물 및 교통 상황을 감지, 그리고 지도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돕고요. 광선 레이더는 360도를 회전하며 사방 200m 이내에 장애물이 얼만지 3차원 지도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는 요 자리에는 컴퓨터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서버와 교신하면서 조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위치 센서요. 휠 안쪽에는 바퀴 회전을 감지하여 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전파 탐지기요. 전파 탐지기는 차량으로 사물이 떨어져 있는 정도와 주위 장애물의 이동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19번요. 19번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요소로 GPS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허제도요.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 발명과의 권리보호, 발명을 장려하는 제도로 순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식심사, 출원 공개, 실체 심사, 특허 결정, 등록 공고,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상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출원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고합니다. 실체 심사는 발명의 내용 파악으로 선행 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결정이요.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특허가 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란 단어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그 특허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특허 출원이고요. 이러한 특허가 소멸되는 때에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요. 발명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권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허 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술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인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송 기술의 발달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생명 기술의 발달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첨단 건설 기술이요.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첨단 건설 기술이고요. 초고층 빌딩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물입니다. 첫 번째,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재진 장치와 면진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고요. 내풍 설계요. 건물에 부는 바람이 건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건물의 구조 뼈대나 건물의 건축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바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장대 교량이 나오는데요. 지역사회 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적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세우고 그 주탑에서 바로 내린 케이블에 교량의 상부 구조를 매단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교는 주탑 사이를 주 케이블로 연결하여 주 케이블의 상부 구조를 매단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단 건설 기술에서 이제 세 번째요. 모듈러 하우스입니다. 구조재, 내장재, 각종 설비들이 설치된 각각의 모듈을 미리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현장으로 옮겨서 그 모듈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것이 바로 모듈러 하우스고요.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저에너지형 건물의 형태로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간접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열교환기, 단열벽, 삼중창구조. 그래서 하지의 햇빛은 막아주고 동지의 햇빛은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이나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적용된 기술을 알아보는 건데요. 답은 내진 내풍 설계, 위성 측량 시스템으로 딕을 리을입니다. 다음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요. 정보기기로 정보를 처리하고 통신하는 기술의 결합으로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정보를 추출 및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고요.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는 진화된 개념인데 모든 사물 기기가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무선도 되고 유선도 됩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이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서 서버의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와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용자 환경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서비스 프로비저닝, 그래서 서버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환경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배포하는 기술이고요. 다음 클러스터 기술. 클러스터는 고성능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컴퓨터들의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 조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23번이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줄을 그어 볼게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바이오가 들어가면 생명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인데요.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법률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변리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적정기술이요. 적정기술은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적은 비용으로 활용해야 되며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지에 나는 재료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의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정 기술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적정 기술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누구나 쉽게 배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3년 2회 기출문제 기가였습니다. 남은 기간 파이팅입니다.